여러분 안녕하세요. 부가티의 롤렉스입니다. 요즘 삶이 어떠신가요?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저도 요즘의 시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혼돈의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중이고요. 또 미중 무역 전쟁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더구나 최근 미국의 그런 급격한 금리 인상이 또 우리에게 끼치는 그런 영향도 무척 크죠. 그래서 대내적으로도 지금 채권 시장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고요. 또 사상 유례 없이 길었던 한 7년여간에 걸친 그런 부동산 시장의 상승장을 거쳐 막 하락장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대출이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것이 아마 안정, 평화, 그런 단어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65세 이상 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의 노후에 어떠한 부분을 제가 방송하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택연금에 대한 그 이슈가 좀 떠올라서 오늘 부동산 이슈 방송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내용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총 4차례에 걸쳐서 가입과 해지, 장점과 단점, 그리고 FAQ, 또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갈아타기까지 총 4가지 시리즈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는 주거 및 생활 안정, 자녀에겐 부담 No, 상속 Yes, 주택연금 완전 정복 A to Z.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입과 해지 모든 것에 대해서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주택연금의 탄생배경을 보면 고령사회와 노인 빈곤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 추이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자, OECD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그 갭이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고령화 사회 또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의 그 기준을 각각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각각 7%, 14%, 또 20%로 구분 짓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17년에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이죠. 내후년입니다. 내후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내후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무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이러한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 여기서 말하는 이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입니다. 즉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한국은 무려 48.6%, 절반에 가까운 노인 인구가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여타 OECD 평균보다도 월등하게 높고요.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은 물론이고 일본 10.4%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노인 빈곤율이 높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무래도 압축 성장을 해온 그 과정상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아직은 미비한 그러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자, 또 하나 이 주택연금 탕생 배경에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조기 은퇴 문제죠. IMF 이후로 우리는 평생 직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40대도 은퇴하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는 50대 은퇴도 더 많고 이제는 정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 2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파이낸셜 뉴스에서 2021년 1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귀하는 희망퇴직 대상입니다. 새해부터 구조조정 칼바람이란 기사인데요. 여기서 업종과 나이, 실적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인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인 저만 해도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이미 은퇴한 친구들도 있고요. 또 일부 친구들은 매년 이맘때면 퇴직에 대한 그 두려움에 아주 몸서리를 치고 있죠. 자, 다음 기사인데요. 자, 여성신문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강정영 청강투자자문 대표님께서 기고한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은퇴 후 삶은 창살 없는 감옥살이다. 준비 없는 은퇴를 말하겠죠. 그래서 은퇴는 결코 낭만이 아니다. 은퇴 후 졸제거지라는 언어도 있다. 그래서 한국 65세 이상 고령자의 절반 정도가 월 100만 원 정도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가계 순자산과 부동산 자산 비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순자산, 그리고 순자산 중에서 비금융 자산의 비율을 나타낸 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비금융 자산이라는 건 부동산을 말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한국 가계는 소득에 비해 순자산 규모는 작습니다. 즉, 우리가 갖춰둔 소득 대비해서 가계 순자산이 3.5밖에 안 된대요. 자,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 일본 등 이런 선진국들에 비해서 현격하게 작은 걸 알 수 있죠. 우리보다 이런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순자산 비율이 적은 나라가 체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쪽에 그래도 좀 우리보다 좀 못 살지 않나 하는 나라들밖에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대요. 더 큰 문제. 바로 가계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나라 75.8, 자, 미국이 34.9, 일본은 43.7, 영국은 55.3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지나치게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죠. 그 결과로, 즉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민간 소비 심리에 영향이 무척 큽니다. 어때요? 지난 상승장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만큼 어떤 우리의 씀씀이도 커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위축되긴 했었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하락장을 맞고 더군다나 대출이자에 대한 그런 압박도 심해지게 되면 어때요? 급격하게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자, 바로 여기서 정부의 주택연금 제도의 재정 목적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어때요? 부동산 자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특성이고요. 또한 집 한 채가 총자산의 대부분인 분들에게 노후 보장을 뭔가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물론 기초연금도 있고 많은 사회보장 제도를 이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반면에 그 이면에서는 어때요? 돈을 쓰지 않으면 이러한 경기 침체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이미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자, 돈을 쓰지 않으면 경기 침체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자산에 금융 자산화를 해서 좀 돈을 쓰게 소비하게끔 만들어주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주택연금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주택연금의 신규 가입 또 중도해지 건수에 대한 최신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집값 오를 만큼 올랐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 늘고 중도해지 줄었다고 이 뉴스원 기사인데요. 2022년 5월, 금년 5월 달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집값 높을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해서 그때 보시면은 2021년 하반기에 5,730건으로
그 상반기에 비해서 약 12.9%가 상승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해지 건수는 어때요? 상반기에 비해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죠. 그죠? 상승장의 특징입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또 올 1월에는 신규 가입 건수가 1675건, 전년 동기비로 35%가 증가했답니다. 반면 해지 건수는 34%가 감소를 했고요. 자, 이 주택연금은 나이 그리고 주택가격에 따라서 그 연금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어때요? 당연히 집값이 높을수록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반면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막 오를 것 같아. 그러면 해지 건수가 반대로 늘어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이 대상자를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12억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입 금액도, 연금액 수령액도 좀 더 늘려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우대형 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 제도도 있는데요. 이것도 1억 5천에서 얼마? 2억 원까지 확대를 하려고 예상합니다.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뭐 저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반면에 이런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좀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가입에 대한 불안감도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이런 그래도 금융상품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좀 생소하죠. 주택연금 자체가 좀 생소하고 그래서 아직은 관심은 있는데 좀 그래? 들까 말까 하는 그 정도 불안감도 좀 높은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주택연금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바로 이 주택연금을 바로 대상 기관입니다.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펴낸 홍보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뭐 유튜버 분들께서 좀 편집을 해서 가공을 해서 홍보 영상을 홍보 영상이 아니고 방송을 좀 만드셨는데 저는 주택금융공사의 그 홍보 자료가 가장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공사의 홍보 대사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노후의 로망 어떻죠? 따박따박 월세 집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죠? 우리 어르신들 아마 이런 마음 다 누구나 있으실 거예요. 자, 이 돈 어디다 써요? 우리 부부가 좀 용돈도 좀 쓰고, 그죠? 또 생활비도 쓰고, 부부간에. 그리고 거기서 또 돈 좀 모아서 여행도 좀 갔으면 좋겠고, 그죠? 또 무엇보다 우리 손자, 손녀 찾아오면 용돈도 좀 주고, 그죠? 이런 생활을 우리 나이 들면 다 노후에는 꿈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조기 퇴직자들 때문에 원래는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만 가입 자격이 있었는데 만 55세로 연령을 대폭 낮췄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택 소유자나 그 배우자 한 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55세 이상 청년과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그죠? 집을 담보로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그리고 평생 연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국가가 보장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거주의 안정 플러스 생활의 안정까지 가져다주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프로세스를 보시면 55세 이상의 청년, 청장년, 또 어르신들이 주택금융공사에 이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다시 신청자에게 월 지급금을 지급하게 되는 그런 구조고요. 이 연금은 실제로는 대출입니다. 그죠? 대출을
상속, 그러니까 사망 후에, 그러니까 계약이 종료된 후에 갚으면 되는 그런 영모기지 상품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 연금을 타는 동안은 뭐 갚을 일이 없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원금에 대해서도. 그래서 영모기지 상품인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주택에서 계속 살면서 일정한 따박따박 나오는 현금 흐름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앞에는 저당권 방식이고요. 이번에는 신탁 방식입니다. 신탁 방식. 자,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신탁 방식은 주택을 아까 주택금융공사죠. 이 공사에게 신탁하는 방식이에요. 즉,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소유는 저한테 있는데, 신탁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죠. 제 소유권을. 이 점 때문에 아마 아직은 많은 분들이 가입을 좀 신탁 방식에 대해서 꺼려 하시는데 사실은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자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또 어떤 상가주택 또 어떤 고시원 건물 같은 거를 매수할 때는 대출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신탁 대출을 이용합니다. 신탁회사에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위탁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생소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냥 내 건데 내 소유인데 공사에 소유권을 안전장치로서 잠시 위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저당권 방식과 달리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승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에 대한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즉 전세가 가능합니다. 이 둘 다 그 저당권 방식에서는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자,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자, 연금 승계 할 때 배우자에게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자, 보시면은 이 저당권 방식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서 주택 소유권을 100% 확보 후에 주택연금을 승계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하게 되면은 보통 배우자 그리고 자식들에게 상속권이 1대1로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부 자녀들이 반대할 수가 있죠. 내 자산인데 엄마가 또는 아빠가 내 자산을 다 가져가서 내 상속분을 침해하면 어떻게 하는 자녀들도 있을 수가 있죠. 일부. 그죠? 실제로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지고도 있고요. 자, 이러한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탁 방식이 되면 어때요? 배우자만 우리가 지정하면 돼요. 수익자로서. 그래서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의 등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택연금의 자연스러운 승계가 가능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보증금이 있는 저당권 방식에서는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가 불가하고 보증금이 없는 월세만 가능해요. 반면에 이 신탁 방식에서는 어때요? 보증금이 있는, 즉 전세도 가능한 거고요. 또 다만 이 보증금은 우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 나오는 이자도 지급받죠. 자, 그래서 저당권 방식에서는 어때요?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자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나와 함께 100년 해로해준 배우자에게 내 이 연금을 승계하고 싶은데 자신 눈치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신탁 방식은 어때요? 그냥 사후 수익자로 지정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자신 눈치 보지 않고 배우자에게 연금을 100% 승계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아주 큰 장점이죠. 자, 물론 저당권 방식, 신탁 방식 둘 다 배우자에게 또 연금 수령액이 동일하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왜? 우리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다른 연금제도는 어때요? 그 수익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상속자에게, 배우자에게 보통 뭐 70%, 50% 그런 식으로 그 연금의 수령액이 줄어들게 되죠. 반면에 주택연금은 100% 동일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주어진다는 점, 아주 큰 장점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 및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시가격은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예요. 공시가격이 9억 원입니다. 시가가 아니고. 그래서 부부 합산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의 1주택이어야 하고요. 물론 다주택자도 가능한데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또한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산해서 9억을 초과했다. 그러면 3년 이내에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역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9억 원, 지금 현재는 공시가 9억 원 이하지만 현 정부에서 12억 원 이하로, 12억 원 이하로 추진한다고 했죠. 저는 뭐 더 높여도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거주 조건이 붙고요. 거주의 안정도 중요하죠. 노후에는 특히. 그리고 방식으로는 근저당권 방식이 있고 신탁 방식이 있더라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실제 거주의 안정입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뭐예요? 단독주택도 되고요. 다가구 주택도 되고요. 아파트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단독주택이나 이런 다가구 주택들은 층이 또 1층, 2층 또는 3층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층을 신탁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전세도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죠? 자, 다음 지급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종신 지급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 지급 유형에 따라서 각각 정액형과 초기 증액형 그리고 정기 증가형이 있는데요. 이 정액형은 평생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현재 보면 70% 이상, 현재 가입자의 70% 이상 대다수가 가입해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아마 65세 이상의 현재 어르신으로 분류되는 그분들에게는 이 정액형이 좀 유리한 방식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초기 증액형의 경우에는 어때요? 가입 초기 선택한 기간, 즉 3년, 5년, 7년, 10년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또 그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조금 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즉 현재 뭐 좀 투병 중이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거나 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자녀가 있다거나 할 경우에 이런 초기 증액형을 선택하면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정기 증가형은 어때요? 이거는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으로 수령을 받는 거예요. 이 경우는 어때요? 좀 젊은 나이에 은퇴하신 분들, 조기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좀 현금 자산이 부족한 분들은, 즉 55세에서 한 65세 그 사이 분들이 가입할 경우에 3년마다 이런 정기 증가형으로 하면 좀 젊은 때는 좀 다른 일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일도 좀 하시면서 하다가 점차로 나이가 들면서 아무래도 일하기가 불편하시니까 나이 들면서 조금씩 증가해 나가는 방식도 좋겠죠. 그죠? 또 종신 혼합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인출한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 대출한도의 50%인데요. 그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를 연금 형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인출한도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의료비, 교육비, 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즉 현금 자산이나 현금 흐름이 좀 부족한 분들은 이런 종신 혼합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집값이 올라도 수령액은 동일하고요. 집값이 내려가도 수령액은 동일합니다. 이것은 장점이자 단점이 됩니다. 자, 집값이 올라도 수령액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 하세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상승장에서는 해지하는 건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반면에 집값이 내려가도 수령액이 동일해요. 그래서 집값이 한창 올랐고 하락이 막 시작한 현재 같은 시점에서는 당연히 가입 건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내려가도 동일하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다른 방식도 한번 보실게요. 대출 상환 방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집을 사실 때 대출을 끼고 사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에게도 예전에는 안 됐었는데 이번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해서 상환하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우대 지급 방식이 있어요. 이 우대 지급 방식은 기초연금 수급권자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을 이미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30만 원씩. 자, 그래 그분들 중에서 주택이 있는 분들, 즉 공시가 1억 5천 미만의 1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자, 이분들에게는 어때요? 아무래도 좀 서민층이시니까 종신 지급 방식보다도 더 많은 월 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일종의 뭐 사회보장 제도가 더해진 거죠. 자, 그리고 우대원합 방식의 경우에는 인출 한도를 일부 또 설정하는 경우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 우대 지급 방식은 일반 주택연금보다 한 21% 정도 더 높이 월 수령액을 높게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가입 후에 주택을 만약에 취득한 경우에는 이제 일반형 주택연금으로 다시 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OK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이런 우대 방식은 어때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공시가격 1.5억 원 미만, 그리고 연금우대율이 21%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지급금액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고요. 9억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9억 원으로 보는 거예요. 9억 원까지로 보고 지급금액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미래 위험을 예측하여 산출하는데 자세한 것은 뭐 우리가 뭐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연령과 집값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도 높아진다는 것, 그리고 부부 중에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서 73세와 70세 배우자라면 70세 분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만 우리가 연금을 받다가 이혼을 하시게 되면 그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수령되지 않아요. 그리고 재혼할 경우에는 재혼한 배우자도 수령이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좀 배우자가 좀 부부가 백년해로를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연령이 높을수록 또 집값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례로 그럼 과연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급받는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가장 우리 평균적으로 지금 보면 한 70세, 72세 그 사이가 가장 많이 가입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70세 분들의 경우에 3억 원 주택은 92만 6천 원 현재 수령하실 수 있고요. 5억 원 주택의 경우에 154만 3천 원, 7억 원부터는 200만 원이 넘어서네요. 7억 원 주택의 경우에 216만 원이고요. 9억 원 주택은 약 275만 6천 원입니다. 9억 원부터는 똑같죠. 자, 그리고 우대 지급 방식을 볼까요? 우대 지급 방식의 경우에는 이제 0.7억 원, 그러니까 7천만 원의 경우에는 24만 원, 70세 기준으로 24만 원, 그리고 1억 3천만 원의 경우에 45만 원, 1억 9천만 원의 경우에는 61만 원입니다. 나름대로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그래도 쏠쏠한 그러한 수령액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주택연금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또 자녀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먼저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주택연금을 가서 상담받아보면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내가 정말 평생 내가 돈 진짜 열심히 모아서 마련한 집이에요. 그죠? 이거를 나라에 맡겨? 왠지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 드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말 그 내 소유로 된 평생 첫 주택으로 정말 내 소유로 된 아마 주택을 마련하신 분들, 저도 첫 주택 마련할 때 그랬고요. 정말 지금 어르신들 분들 중에서는 더하죠. 정말 어려운 시절을 겪고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돈을 나라에 맡기는 게 왠지 꺼림직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나이가 드실수록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래도 내가 마련한 이 집을 온전하게 상속해지고 싶은 마음, 이게 우리 부모님 마음이죠. 그죠? 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 하는 좀 그런 꺼리끼는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반면에 자녀 입장에서는 또 이래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모님들이 고생해서 열심히 그래도 이 나라를 발전시켜 주신 덕분에 자녀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보면은 집값이 내려도 연금이 줄지 않아서 부모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집값이 오르면 어때요? 상속세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이죠. 그래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내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님 사망이 어때요? 30년, 40년 후의 일이에요. 그 수십 년 뒤에 집 하나 상속받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자식 입장에서 어때요? 자, 우리가 부모님 복양에 대한 것도 사실은 큰 부담이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내가 자식에게 부담 주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우리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 복양에 대한 부담이 없이 자식들 가족 생활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거. 그죠? 이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자식들 그저 본인들만 잘 살면 난 여한이 없다 하고 말씀들 많이 하시죠. 우리 부모님들. 그죠? 어르신들. 자, 그런 거죠. 자식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내가 그래도 많은 용돈 안 들여도 우리 부모님이 살아가시는데 여유가 있다면 자식 입장에서도 그거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자,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좀 여유롭게 지내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행도 좀 다니시고요. 그죠?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좀 밥도 좀 사시고 소주 한 병 사시고요. 또 손주들한테 용돈도 좀 많이 주시고요. 그죠? 자, 이런 좀 멋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증료와 대출이자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증료는 초기 보증료하고 초기 보증료 그리고 연 보증료로 나뉩니다. 그래서 초기 보증료는 뭐냐? 주택 가격의 1.5%를 첫 연금 수령 시에 1회, 딱 1회, 첫 연금 수령 시 1회에 발생돼요. 그래서 보증료를 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정부가 가지는 어떤 리스크를 에 대한 것이죠. 우리 뭐 국민연금이나 모든 연금이 돈을 불입하고 사후에 몇십 년 후에 타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주택연금은 가입과 동시에 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어쨌든 뭔가 그 리스크를 좀 대비한 금액이 필요하잖아요. 보증 금액이. 그죠? 그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 보증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연보증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증자에게 0.75%라고 해요. 이거는 매달 발생되게 됩니다. 매달 발생.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종신 방식이나 우대 방식을 가장 많이 선택하시기 때문에 초기 보증료 1.5%, 연 보증료 0.75%를 낸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그래서 대출금리의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하느냐, 코픽스금리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CD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면은 가산금리가 1.1%가 붙게 되고요. 코픽스금리를 기준금리로 할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0.85%가 붙습니다. 자, 다만 현금으로 납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적용금리는 어때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자는 매월 연금지급 총액에 가산되긴 하지만 가입자가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그죠? 그 점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출 기준금리도 코픽스냐 CD금리냐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어때요? 자,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것도 큰 혜택 중에 하나죠. 그래서 대출이자 비용에 대해서 아까 대출이자 비용 나간다 그랬죠. 이자 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돼요. 그래서 연간 2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되고요. 또 재산세도 감면해 주네요. 재산세도 25% 무료.
이 정도면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래서 다만 5억 원 이하까지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5억 원 초과할 경우에도 5억 원까지 5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재산세 25%를 감면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자, 중도해지 시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입하시다 보면 중도해지 아까도 좀 있다고 했죠. 경우에 따라서는 중도해지가 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어요. 그죠? 대신에 초기 보증료는 초기 보증료 아까 말한 초기 보증료 1.5%라 그랬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또 이 점 때문에 또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른 뭐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처럼 미리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불입을 하고 타는 게 아니에요. 주택연금은 그죠? 가입과 동시에 타는 거기 때문에 한 몫에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다. 그러면 한 4,500 정도를 내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그리고 연보증료 0.75%를 차감 후에 연금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연금 지급하는데 이게 다 차감이 되고 연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대출이자 비용 소득공제가 된다고 했어요. 얼마? 연간 200만 원까지. 그리고 재산세도 25% 감면 혜택이 있다. 5억 원까지. 자, 다음 변제 시기 및 그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생존하는 동안은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변제 시기, 그러니까 사후가 되겠죠. 대출금을 상환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입자 그리고 배우자까지. 자, 근데 그 중에 변제 시기는 언제 도래하느냐? 고객과 배우자 모두 사망한 경우, 그리고 신탁 방식으로 가입했을 때는 어떤 신탁 계약이 있거든요. 그 신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뭐 기타 뭐 몇 가지 있습니다. 뭐 다른 장소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라든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변제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집을 담보로 우리가 매월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집을 담보로. 근데 종료 시점에 대출금 전체를 상환한다. 언제? 종료 시점에 중도해지만 않는다면 종료 시점에 대출금 전체를 상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택담보대출은 하고 비교를 해줘.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도 일으키죠. 이 경우에는 어때요? 목돈을 우리가 받는 방식이에요. 그죠? 목돈을 받고 대신에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목돈을 만약 어딘가에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또 뭐 예를 들어서 자식한테 사업장으로 준다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원리금을 매달 갚아나가야 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목돈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또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어렵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것은 대신에 주택연금은 매월 우리가 대출금을 받는 거니까, 그죠? 연금 형식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가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채권 행사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주택 가격이 대출 잔액보다 클 때는 남은 부분이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장점이죠, 그죠? 그리고 주택 가격이 반면에 대출 잔액보다 적을 때, 즉 우리가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정부에서 공사에서 짜놓은 그 계획상의 대출 잔액보다도 오히려 더 탔어. 그럴 경우에도 우리 자식들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을게 하는 거예요. 이건 가입자에게 분명히 장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집값이 오를 경우에는 그 상승분에 대한 차익은 누구 목? 자녀 등 상속자의 몫이다. 그리고 집값이 올라서 팔고 싶을 경우에는 중도해지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료 상환해야 하고 보증료 등 상환해야 되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보증료 안 돌려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집값이 내려도 연금액의 변동은 없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또 가입자 조기 사망 시 배우자에게 승계되고 배우자도 사망 시에겐 자녀에게 상속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택연금 총 수령액이 종료 주택가격보다 클 경우에는 어때요? 청구를 안 합니다. 자녀에게. 그리고 주택연금 총 수령액이 종료 주택가격보다 작다.
즉 주택가격이 모든 계약 종료 후에 더 남아요. 그러면 자식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 점 꼭 아시고요.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저당권 설정 방식의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킬 때도 그 저당권을 설정하죠. 근저당권 보통 채권 최고액의 120%를 설정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해요. 주택연금은 최초 보증기한의 예상 주택가격만큼을 설정하기도 하고 보증금의 120%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 공사하고 상의 후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러한 저당권 설정 후에 제한하기가 부기등기 형식으로 등기부상에 기록이 됩니다. 즉 담보주택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가 없고요. 담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담보주택을 임대할 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행위를 할 수 없다. 왜? 1순위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장점 하나는 뭐예요? 남는 방을 활용해서 또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층을 활용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월세가 가능하고 또 신탁으로 맡기면 전세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죠. 그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방식은 전세가 불가능하지만 신탁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전세도 가능하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주민등록 이전이나 담보주택 임대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의 주소지하고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예외적으로 입원이나 요양소 등에 입소할 경우에는 어떤 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이전도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 형태는 이 경우에 임대도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신탁부동산을 다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신탁부동산의 경우에 임차인과 가입자의 경우는 기존과 똑같아요. 기존 전세제도와 똑같습니다. 즉 전세나 월세하고, 즉 임차인은 그 임대인에게 차임, 즉 월세를 지급하겠죠. 그리고 임대인은, 즉 가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수선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임차인이 공사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직접 입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소유권을 공사에게 위탁을 했다 그랬죠. 신탁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공사는 다시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는 그런 구조고요. 그러면 이 가입자하고 공사의 관계는 어떠냐? 자, 가입자는 공사에게 이 임대차 보증금 운용 수익금을 지급하는 관계고, 가입자는 공사에게 임대차 동의 신청을 구하는 관계고, 공사는 거꾸로 가입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운용 수익금, 즉 전세 보증금을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은행에 맡기기 때문에 그 이자만큼을 가입자에게 또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탁 방식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전세개혁도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증금을 맡기기 때문에 그 이자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반전세의 경우에는 월세도 받아요. 그죠? 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받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때요?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기 가능성도 전무하죠. 그죠? 왜? 국가의 기관이 보증금을 위탁하고 있으니까요. 은행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전세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 가는 경우도 있겠죠.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일단 기존 거주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당연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를 안 하고도 연금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시 9억 원 이하로 책정이 되고, 그래서 월 지급 금액은 그에 맞춰서 증가될 수도, 또 동일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겠죠.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재건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담보주택이 멸실되는 경우가 있죠. 어느 순간에 다 철거하고 이사간 후에 철거를 합니다. 그럼 멸실된 상태에서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 새로 신규 주택이 신축되게 되면 어때요? 담보주택으로 변경을 하면 되겠죠. 이사가는 경우로 봐서.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단점이 있어요.
자, 재건축에 참여하더라도 1수리 저당권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겨요? 이주비 대출을 못 받아요. 이거는 좀 심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중도 해지하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 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주비를 받아서 이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중도 해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근데 이제 법규상으로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예정된 경우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단계까지도 가입은 가능하다고 해요.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게 되면 바로 이제 그 후로 철거하고, 그죠? 그리고 철거하고 이주하고 조합원들이 이주하고 철거해서 멸치 상태에서 이제 그때부터 분양하고 이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단계고요. 자, 그래서 일단 해지 없이도 이사는 가능하다 하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 재건축 재개발 시에는 이주비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좀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증약정 철회입니다. 물론 가입하고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언제? 30일 이내. 그러니까 보증부 대출 실행일, 즉 1회차 월지급금을 수령하고 30일 이내에는 이 약정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떤 대출 잔액을 처리 기간까지 상환하게 되면 어때요? 공사에서는 당연히 초기 약정 처리이기 때문에 보증료를 환급해 주겠죠. 그죠? 자, 다만 아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중도해지에 당연히 어떤 좀 불리한 점이 제한이 좀 있겠죠. 그래서 재가입이 제한돼요. 그래서 중도해지하면은 3년간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 해지 시점도 좀 우리가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좀 65세 이상, 70세 이상 아직 좀 이사를 안 다녀본 분들, 어르신들 또 어떤 아파트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 해지 시기를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제가 부동산 투자자로서 팁을 드리면은 어떤 자산 증식 목적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 그죠?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 갈아타기를 위해서 해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가장 제가 볼 때 해지 시점으로 좋은 시점이 바로 이 회복기입니다. 부동산은 상승기 하락기가 있고요. 이거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회복기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해지를 하시고 집을 갈아타시고요. 그래서 상승이 이때 계속 되기 때문에 상승장의 기쁨을 누리신 후에 이제 새롭게 어느 시점에 한번 이 시점쯤에 다시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일단 우리가 아실 거는 중도 해지 시에는 어때요? 3년간 재가입은 불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도 우리가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 그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이 주택연금 가입 및 해지에 대한 심리 그리고 이를 부동산 사이클과 연관지어서 설명드릴게요. 저는 부동산 사이클론자이거든요. 그래서 자, 부동산 사이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부동산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상승장은 초기를 회복기, 그 후기를 급등기 또는 확장기라고 해요. 지난 20년, 21년, 18년에 1차 급등기가 있었고요. 아마 생각해 보시면 편할 거고요. 지금이 급락기죠. 그죠? 급하게 지금 아주 하락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보통은 또 침체기가 완만하게 하락 및 정체하는 침체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지 시점은 어느 분들이 많이 해지해요? 이때 급등기 때 많이 해지하세요. 왜? 집값이 급격히 올라가는 시점. 아마 아파트 투자에 주택 투자에 관심 없는 분들이 주택 가격이 올라가나 보다 하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할 때가 느끼실 때가 바로 이때거든요. 급등기가 돼야 겨우 느껴요. 이런 부동산 투자에 관심 없는 분들은. 그래서 이때 어이구 나 해지해야 되나 봐 하세요. 왜? 내가 그동안 5억짜리 집에 사셨는데 막 6억, 7억, 8억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지금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은 오른 금액에 맞춰서, 그죠? 9억에 맞춰서 보다 많은 연금을 탈 수 있잖아요. 그런 심리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지금 같은 하락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지금 집값 높을 때 빨리 가입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바로 이렇게 좀 심리가 부동산 사이클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점 알아두시면 아마 굉장히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서두에 우리가 이 상승기 작년에 집값 급등기 때 상승을 가입 건수가 늘었다는 이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올라가면은 그래도 집값이 고점이니까 이때쯤 가입하면 내가 유리하겠네. 내 집이 이미 9억 원의 턱에 찼네 하면은 가입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급 정지 사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고객 요청에 의한 경우가 있고요. 가입자 및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그리고 주택 소유권을 상실할 경우,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장기 미거주의 경우, 자, 부부 모두 1년 이상 미거주할 경우입니다. 단 예외가 있죠.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장기 요양하실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처분 조건 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의 사용의 경우에도 역시 지급정지 사유예요. 즉 아까 2주택자의 경우 합산 9억 원을 초과할 때 1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거를 3년 내에 처분을 안 했어요. 그럼 역시 지급정지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 이런 전산이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잡아냅니다. 이거 속일 수 없어요, 어르신들. 자, 그리고 신탁 가입을 했을 경우에 어때요? 신탁 가입 방식의 경우에는 역시 신탁 계약을 위반하면 지급정지가 돼요. 그래서 신탁 부동산 현상에 변경이 있거나 재산적 가치가 훼손됐을 경우, 두 번째, 제3자가 신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죠. 그래서 공사의 동의가 없이 이렇게 제3자에게 신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넘길 경우죠. 그죠? 세 번째로 신탁계약상 이행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불이행했을 경우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가 이행하기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가 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되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에도 역시 공사에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지급 정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아주 좋은 제도가 또 하나 생겼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을 했는데 어떤 사정으로 그죠? 뭐 제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또 자식이 사업을 한다 그래서 빌려줬는데 압류가 제가 어떤 연대 보증이 되어서 또 압류가 들어올 경우도 혹시나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까지 거기까지 이하의 금액만 입금되는 통장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 통장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그러한 계좌를 만들었어요. 일명 지킴이 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물론 출금 및 이체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계좌 잔액도 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185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따로 계좌를 만들어서 입금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5만 원까지는 압류 방지 통장에 넣어주세요 하고 신청하시면 되고 그 185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 통장에 넣어주세요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뭐 지급 금액이 185만 원이 안 되면 어때요? 바로 이 지킴이 통장만 만들어서 입금해 주세요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아주 이런 편리한 또 하나 제도가 생겼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알고 그리고 이용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러한 압류 등으로부터 내 소중한 이 재산, 연금을 보호할 수 있고 그래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보장된다 하는 점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출 서류 마지막으로 제출 서류 간단하게 보시면 뭐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 열람피가 필요하고요. 근저당권 설정 시에는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만약에 주소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하고 등기상 증명서상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초본도 제출하셔야 되고요. 또한 신분증 당연히 지참을 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신탁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등기권리증, 그리고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주택연금 완전정복 A to Z까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주택연금 가입과 해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주택금융공사의 홍보 대사다 하는 입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주택연금 많이들 궁금한 거 풀리셨죠? 제 방송 아마 한 2번, 3번 정도 들으시면은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 대부분 아마 해소가 되실 거예요. 또 오늘 혹시나 해소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시리즈로 또 장점과 단점, FAQ, 또 어떤 아파트 갈아타기, 연금 갈아타기 등에 대해서 시리즈로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구독하고 알람,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사업자, 저는 이제 본업인 사업이 있고요. 반려동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부동산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 주택연금을 과연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또 도움이 될까? 어르신들한테에 대한 좀 고민들을 많이 해봤어요. 이 자료를 만들면서. 사실은 저만 해도 본업도 있고 또 부동산 투자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와닿진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그런데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아마 이런 주택연금이 집 하나가 전 재산인 분들, 그리고 별다른 직업이 또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뭐 또 65세 이상, 70세 이상 넘어가시면 더더군다나 어떤 특별한 소득이 없으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분명히 이런 주택연금도 필요하리라고 봐요. 특히나 뭐 우리 국민연금이나 연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100만 원 내외잖아요. 100만 원 이하인 분들도 많고 그걸로는 분명히 우리 생활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 과연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끝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불과 25년, 내후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65세 이상 분들, 70세, 80세, 90세 넘는 분들도 그분들의 자산이, 그죠? 전 재산의 뭐 70% 이상, 80%가 부동산 하나인데 그거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산을 보호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점. 평생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산을 보호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죠? 또 두 번째로 실거주가 보장된다 그랬죠.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거주로 안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그죠? 그래서 무엇보다 거주의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그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집은 정말로 누구에게나 젊은 분들에게나 나이 드신 분들에게나 최후의 보루예요. 최후의 안전망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돈 모아서 집을 사셨던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그죠? 베이비부머 세대 분들 포함해서. 자, 그래서 이런 거주의 안정성이 꼭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자, 따박따박 나오는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확보되어 있지 않은 분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도 언제까지나 그런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 뭐 꼬마 빌딩 등 관리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에게 매달 그래도 나오는 얼마라도 따박따박 나오는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우리가 친구들도 좀 만나면서, 그죠? 외롭잖아요. 그죠? 부부 간에 여행도 좀 다니고, 친구도 좀 만나면서 밥도 사주고, 그죠? 소주 한 병 사주고, 그리고 또 얻어먹기도 하고, 그렇게 좀 여유롭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또 네 번째로는 무엇보다, 그죠? 자녀에게 부담 주는 삶 살기 싫잖아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 부모 마음이 그렇죠. 그죠? 우리 자녀에게 나는 부담 주는 삶 살기 싫다고 생각하는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또 손주에게, 손주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손자, 손녀 찾아오면 용돈 줘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 용돈 잘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때요? 뭐 당연히 인기 짱이죠. 그죠? 인기 있는 할아버지, 인기 있는 할머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식 노후. 자, 어떻다 그랬어요? 당장 내가 우리 자식한테 갈 상속분을 줄어드는 것 같지만 이 재산,
나만 해도 60세로 기준하면 100세까지 40년 남았고 70세를 기준해도 30년 남았어요 아직. 그죠? 자식 내가 죽을 때쯤 되면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쯤 되면 자식들도 노후예요. 60대 70대가 돼 있다고요. 자 그때 가서 그 자식 노후에게는 어때요? 그때 생각해 보자고. 자식 노후에는 상속 재산이 확보되는 거예요. 지금 7억짜리 지금 9억짜리 그 아파트 또는 주택이 30년 40년 후에 얼마가 돼 있겠냐고요.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겠어요? 인플레이션이 매년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 자산이 그 자녀에게 또 엄청나게 큰 힘이 될지 누가 합니까? 그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이 주택연금을 가입 안 할 이유가 없다. 그죠? 자, 그래서 뭐 55세 젊은 분들, 물론 55세에서 65세 분들은 아직 또 다른 일도 본업을 가지시거나 직장이 있으신 분들 또는 뭐 은퇴 후에 좀 퇴직금이 좀 어느 정도 좀 있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안 받을 수 있지만 그분들도 미래를 생각해서 하실 수 있겠고요. 또 그 이상의 어르신들, 그죠? 65세 이상,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이제 직업을 갖기가 힘드니까, 그죠? 편히 쉬셔야죠. 여유롭게, 그죠? 여유롭게 쉬시기 위해서는 주택연금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래서 오늘 제 방송을 보시고 한번 깊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또 우리 20대, 30대, 40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더라도 부모님들께 한번 상담을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주택연금 완전정보 A to Z 그 첫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